앞에서 여러 차례 언급하였듯 이 만주신문 기사를 최초 발견하여 공개한 곳은 바로 민족문제연구소라는 민간 단체입니다. 그럼 이 민족문제연구소라는 단체는 도대체 어떤 단체일까요? 민족문제연구소는 1991년 처음에는 반민족문제연구소로 시작되었다가 1995년 민족문제연구소로 개칭한 민간단체이며 2009년 11월 8일에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했습니다. 2013년 당시 회원 수는 약 9,000명 정도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 단체가 벌인 대표적인 활동을 꼽으라면 첫째가 친일인명사전의 발간이고 둘째가 백년전쟁이라는 역사 다큐의 제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중 백년전쟁이라는 다큐의 골자는 이러합니다. 지난 100년간의 우리 근현대사를 친일 세력과 항일 세력 간의 투쟁이라는 이분법적 대결 프레임으로 나눈 후 이승만과 박정희를 가장 대표적이고 악질적인 친일파로 몰아넣는 내용입니다. 이는 역사를 바라보는 그들의 시각이나 접근 방식이 얼마나 편협하고 편파적인지를 극명히 드러내준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백년전쟁이라는 다큐를 TV로 방송했던 RTV라는 시민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RTV는 이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2014년 8월 28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루면서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 7월 15일 항소심에서 역시 방통위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즉, 법원 역시도 이 백년 전쟁이라는 역사 다큐가 심각하게 좌편향되어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민족문제연구소라는 이름의 민간 단체는 도대체 어떤 성향의 단체이며 무슨 목적의 단체일까요? 주요 멤버들의 이력만 살펴봐도 이 단체가 어떤 성향의 단체인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민족문제연구소의 역대 이사장, 소장, 주요 지도위원들의 양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대 이사장 이돈명, 법조인으로서 김재규 변호, 미 문화원 방화 사건 변호 등 각종 위반 사건, 반공법 위반 사건을 변호했고 7, 80년대 인권 변호사의 대부로 불리기도 했고 조선대 총장을 역임했습니다. 2대 이사장 조문기,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인민청룡군 사건으로 복역했고 59년 이승만 암살 음모에 연루되었습니다. 3대 이사장 김병상, 77년 유신 헌법 철폐 기도회 사건으로 구속되었고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공동대표입니다. 4대 이사장 함세웅 신부,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창립 주간 멤버, 민주화운동 반공법 위반으로 사공화국에서 2차례 투옥, 한미 쇄국 협상 촛불 시위에 대한 지지 표명. 자, 다음으로 2대 소장 한상범, 2002년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으로 간첩 2명에 대해 민주화운동 관련성이 있다고 결정했고 저서로는 박정희와 친일파의 유령들 박정희 역사법정에 세우다가 있습니다. 3대 소장 임헌영, 경향신문 기자, 중앙대 교수였고 본명은 임준열인데 박헌영을 존경하여 개명, 아버지 임우비는 보도연맹원으로 사형, 형은 월북,
난민전, 즉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사건에 연루되어 투옥. 98년 김대중 정권 1년 차에 광복절 사면으로 복권.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회장. 다음으로 지도위원 강덕상, 사학자, 제1동포, 와세다대학교 문학부 사학과 졸업, 와세다대학교 명예교수, 현재 시가현립대학교 명예교수, 제1한일역사자료관 관장. 다음 지도위원 강만길, 상지대 교수, 총장. 전두환 정권 때 교수직 강제 박탈, 노태우 정부 때 국군보안사령부의 사찰 대상, 노무현 정부 때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다음 지도위원 김삼웅, 언론인, 정치인, 95년 민주당 홍보위 위원장. 박정희가 독립군을 토벌했다고 날조. 2004년 11월 독립기념관장에 취임. 다음 지도위원 리영희, 언론인, 교수, 사회운동가. 2007년 한겨레가 제정한 한겨레 통일문학상을 수상. 2007년 전남대학교에서 김대중 학술상 수상. 7, 80년대 운동권 대학생과 진보 세력 사이에서 사상의 은사로 불리었음. 다음 지도위원 박성무, 국회의원, 교수. 민주화운동에 투신해 4차례 투옥. 제13대, 14대 민주당 국회의원. 5.18 기념재단 이사장. 현재 단국대 석좌교수, 성균관대 석좌교수. 다음 지도위원 백낙청, 창작과 비평의 편집위를 맡아 진보적 평론활동. 74년 유신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여 해직. 2005년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위원장. 다음 조정래, 소설가. 72년 10월 유신 이후 교직 사퇴. 73년 월간 문학 편집장.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등 대하소설, 저술. 광주 민주화운동 직후 광주를 방문한 후 태백산맥을 집필했다고 함.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민족문제연구소의 주요 멤버들은 하나같이 자칭 민주화 혹은 진보라고 불리는 세력의 거물급 인사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요 멤버들은 하나같이 골수 좌파들입니다. 따라서 이 단체의 본질은 좌파 단체로 파악되어야지 순수한 역사연구 단체쯤으로 파악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게다가 이 단체는 좌파 인사들의 조상에 대해서는 친일파 명단에서 제외시켜주는 짓까지 했습니다. 바로 이런 행동이 그 설립 취지를 여실히 드러내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월간 조선의 기사가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4년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원은 아버지가 일본 헌병 5장을 지낸 친일파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김희선 의원과 함께 민족 정기를 세우는 의원 모임을 창립해 일제치하 친일 반민족 행위자 1차 명단 708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모임의 회장이었던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의 부친 역시 만주국에서 독립군을 잡던 경찰 특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2005년과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는 1, 2차 친일파 명단을 발표하면서 신기남 의원과 김희선 의원의 아버지는 제외했습니다. 자, 결국 이들의 진짜 속셈은 친일파라는 올가미를 씌워서 정적을 제거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좌파들은 항상 스스로를 민주화 세력 또는 진보 세력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럼 그들이 부르짖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유민주주의가 맞는 것일까요? 또 그들이 말하는 진보라는 것이 과연 어디를 향한 진보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럼 이제 좌파들이 그동안 걸어온 행적을 토대로 그들이 실제로 추구하는 이념의 성격이나 노선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이 이념을 그들이 추구하는 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그들이 세우고 있는 전략과 전술, 또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수법들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파들이 추구하는 이념 노선의 그 첫 번째로 반체제, 반국가를 들 수가 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주요 멤버들의 행적이 그러하듯 남한의 좌파들은 우리의 체제 수호를 위한 반공 정책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국가보안법과 같은 반공법의 철폐를 민주화라 부르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자본주의라 부르며 폄하하고 있습니다. 좌파들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가진 수많은 장점들을 모두 무시 폄하하고 소수의 자본가가 다수의 노동자를 착취하는 후진적 사회체제라고 매도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구분이 없고 모두가 균등하게 배급받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야말로 진정으로 진보된 사회체제라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또 사회주의 구현을 위해서는 노동자당 일당이 독재하면서 국가가 경제를 계획 통제하는 시스템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이들이 주장하는 진보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체제 변혁을 말하는 것이고 이들이 주장하는 민주는 곧 노동자당 일당 독재체제, 즉 인민민주주의 혹은 민중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 국가인 북한을 찬양 추종하며 수령 종신 독재 사회주의 즉 주체 사상을 신봉합니다. 때문에 이들은 북괴의 대남 공작을 방해하는 국가보안법을 가장 반민주적인 법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회주의 체제로의 변혁을 목표로 민주주의자 혹은 인권운동가로 인권 변호사로 위장한 채 남한에서 활동하는 종북 정치 집단, 이것이 바로 남한 좌파의 실체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좌파들이 추구하는 이념 노선의 두 번째로 반미를 들 수 있습니다. 남한의 좌파들은 반미합니다. 반미. 그들은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남한이 사실상 미국의 식민지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민족의 자주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남한에 있는 미군을 모두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외국 군대가 주둔하지 않는 북한이야말로 민족의 정통성과 자주성을 지닌 진정한 주체국가라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의 바로 등 뒤에 중국과 러시아가 도사리고 있는데 이들의 주장대로 남한에서 미군을 모두 철수시킨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 뻔한 결과이므로 별도의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자, 이런 명백한 이적행위, 적을 돕는 행위, 이적행위를 민족주의 운동이라 떠벌리면서 미군 철수를 외치는 이적 집단, 바로 이것이 남한 좌파들의 추악한 실체인 것입니다. 좌파들이 추구하는 이념 노선 세 번째로 고려 연방제 통일을 들 수가 있습니다. 좌파들은 연방제 통일을 지향합니다. 연방제 통일의 골자는 여러 개의 주 정부들이 합쳐서 이루어진 미국 연방처럼 남한과 북한 두 지방 정부가 상호 합의해서 하나의 연방 정부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이 연방제 통일의 선결 조건은 바로 미군 철수입니다. 연방제 통일을 통해 미군을 철수시키고
남한을 적화하겠다는 것, 그것이 북한 속셈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뻔할 것입니다. 그런데 남한 좌파들은 이 뻔한 속셈을 숨겨주고 연방제 통일이야말로 일국가 이체제의 평화적 통일 방안이라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항상 북한의 주장을 추종, 찬양하며 북한 정권의 하수인처럼 행동하는 정치 집단, 이것이 바로 남한 좌파들의 실체인 것입니다. 때문에 종북 좌파라 불리는 것입니다. 자, 결국 그들이 추구하는 이념 노선을 정리하면 남한의 좌파들은 이념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소수의 자본가가 다수의 노동자를 착취하는 구조로 인식하는 사회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막스의 이론대로 자본주의를 거쳐 사회주의로 변혁되는 것이 사회의 진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혁을 위해서는 좌파들만의 민중민주주의, 즉 좌파당 일당 독재가 과도기로서 달성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때문에 좌파 이념에 반하는 모든 이념적 가치, 사람들을 다 적폐로 간주하여 청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북한식 사회주의 모델과 통일 모델을 지향 추종하면서 북한 정권의 하부 조직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결국 남한 좌파들의 본질은 종북하는 좌파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친중, 친러, 반미 할 수밖에 없는 집단인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살펴본 좌파들이 추구하는 이념의 성격과 노선은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먼저 좌파당 일당 독재를 거쳐서 사회주의를 실현하고, 그 다음 반미, 종북, 친중, 친러해서 연방제 통일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념 노선을 구현하기 위해 좌파들이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고 어떤 전술을 채택하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파들의 전략은 아래와 같이 크게 5가지 전략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남한 좌파들의 5대 전략. 남한 좌파들은 기본적으로 남한이라는 공간을 민족 해방 전선이라는 적화투쟁의 장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적화 통일 전선에서 최종 승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가 시스템을 장악하고, 그를 기반으로 둘째, 좌파 정권을 창출하고, 셋째, 전 국민을 좌경화시키고, 넷째, 주한미군을 철수시킨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방제 통일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을 달성함으로써 평화적으로 한반도 적화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남한 좌파들의 적화 통일 전략은 당연히 북한의 대남 적화 통일 전략과 일치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좌파들이 전략 달성을 위해서 채택하고 있는 주요 전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파들은 자신들의 이념의 실현을 가장 숭고하고 절대적인 선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요구되는 어떤 사악한 음모나 날조도 이들은 일종의 기만술로서 정당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때문에 이들은 아무리 악랄한 짓을 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며 오로지 공산주의와 조국의 승리를 위해 일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뿐입니다. 그래서 대남 공작에 필요하다면 비행기를 폭파한다거나 어린아이의 입을 찢어 죽이는 극악무도한 일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집단인 것입니다. 그들이 채택하고 구사하는 주요 전술은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좌파들이 그들의 전략 달성을 위해 채택하고 있는 주요 전술의 첫 번째로
사회 분란 조장을 들 수 있겠습니다. 좌파들은 지역 간, 세대 간, 사회 각 계층 간 갈등을 조장해 사회 통합을 막고 각종 분규를 조장합니다. 노조를 만들고 국가 경제의 파탄을 유도해 빈익빈, 부익부, 착취, 피착취 구도를 심화시키고 이를 확대 선전합니다. 기회의 균등과 공정 경쟁 체계를 파괴해 개천에서 절대 용이 날 수 없는 사회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의 희망과 패기를 꺾어버립니다. 그리하여 젊은이들이 자본주의 체제에 실망과 반감을 갖도록 만들어 결국 사회주의가 답이라는 환상을 갖도록 유도합니다. 좌파들의 주요 전술 두 번째로 사회 주요 부문 침투 및 장악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국회, 사법, 언론, 국정원, 청와대, 노조, 교계, 학계, 방송, 문화계, 군경, 공기관, 민간단체, 대기업, 인터넷 포털 등 국가 운영 시스템 전반을 장악해 국가 체제 전복을 위한 실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민주화 유공자에게 취업 특혜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용어 교란수를 들 수 있습니다. 반공법 철폐 및 각종 반체제 이적 행위에 대해 민주화란 용어를 붙여 미화합니다. 또 대규모 반정부 반체제 시위나 폭동에 의거 또는 혁명이란 용어를 붙여 정당화합니다. 또 그러한 폭력 과격 시위에 가담한 사람을 민주화 유공자로 만들고 또 사망한 사람은 민주화 열사로 찬양합니다. 사회주의로의 체제 변혁을 꾀하며 북괴를 추종하는 세력을 진보라 칭하고 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을 주장할 때는 항상 우리 민족끼리란 말을 앞세워 민족 자결주의로 위장합니다. 즉 자신들의 불순한 의도를 미사역으로 위장하여 우매한 대중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요 전술로 들 수 있는 것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24시간 선전선동 체계 구축입니다. 전교조 교육, 대학교 학생회 및 동아리, 직장 노조, 언론, 방송, 영화, 출판, 인터넷 포털, 동상, 비석, 기념우표 등 선전선동이 가능한 모든 조직과 수단을 총동원해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24시간 선전선동 체계를 구축해 평생 그 좌파 이념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철저히 사상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전술로 역사 날조를 들 수 있습니다. 학계, 교계, 언론계, 전계, 문화계, 종교계 등 좌파 세력을 총동원해 친공산주의, 친공 세력은 모두 민주 세력이고 반공 세력은 모두 반민족, 반민주적 세력으로 모는 식의 그 역사를 모는 식으로 역사를 왜곡, 날조하여 교과서를 만들고 또 영화, 다큐, 도서 등을 광범위하게 제작, 유포하여 좌파 이꼴 항일, 민족주의, 평화주의, 인권보호 그런 프레임을 만들고 우파 이꼴 친일, 자본주의, 군사 독재, 인권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만듭니다. 그리고 반공 이꼴 반민주이고 친미 이꼴 반민족이라는 그릇된 역사관을 주입시키고 고착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요 전술로 화전양면 전술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는 환하게 웃으며 평화를 표방하면서 뒤로는 무력 침공을 획책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전형적인 전술입니다. 그 다음으로 민주주의의 취약점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자의 탈을 쓰고 대중 속으로 숨어들어가 공산주의를 부르짖을 자유가 있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주장을 하면서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북한 및 국제공산당 조직과 긴밀하게 공조하는 것입니다. 북한과 남한의 좌파 관계는 본질적으로 북베트남과 베트공 간의 관계로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북의 주장을 추종, 옹호하면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공생적 공조 관계를 유지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해외 공산당 조직과도 긴밀히 연계하여 각 국가의 반정부, 반미 활동을 상호 지원합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좌측 상단에 있는 사진은 광화문 촛불 집회 때 일본에서 지원 나온 사람들에 대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좌측 하단에 있는 사진은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 건설을 반대하기 위해서 한국 좌파들이 일본으로 가 반대 시위에 참여한 사진입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사진 역시 중국 정보기관에 의하면 촛불 집회에 유학생을 몰래 참여시켜 공작을 벌였다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것 역시 일본에서 우리나라 좌파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함께 반미 투쟁을 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다음으로 좌파들이 이러한 전략 전술을 구사할 때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수법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복잡한 문제를 선악 구도로 단순화해 주입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사회 현상을 선과 악이라는 극히 감정적이고 이분적인 프레임으로 단순화하여 이성이 아닌 감성에 호소하는 것, 그것이 좌파들의 상습적인 선전선동 수법입니다. 이렇게 선악 프레임으로 단순화하면 판단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쉽게 주입할 수 있을 뿐더러 특히 판단력이 취약한 어린 아이 때부터 이런 프레임으로 계속 주입할 경우 박정희라는 말만 들어도 극도의 혐오감과 적개심을 불러일으킨다거나 김대중이란 말만 들어도 존경심이 샘솟아 절로 물개박수를 치는 것처럼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할 정도의 아주 견고한 고정관념을 형성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만 치면 침을 질질 흘리도록 훈련된 파블로프의 개처럼 인간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다음으로 날조하여 누명을 씌우는 수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허위 사실 및 증언을 날조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뒷받침하는 물증을 날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선전선동하여 대규모 시위를 획책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그 시위를 근거로 인민재판을 벌입니다. 그래서 그 재판 결과에 대한 각종 동상이나 기념비를 세운다거나 각종 기록물에 등재하는 식으로 굳히기식 선전선동을 합니다. 자,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역시 첫 번째로 언론의 허위 보도 및 고용태의 증언으로 시작을 해서 태블릿 PC 날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모든 방송 매체에서 24시간 선전선동을 했고 또 대규모 촛불 시위를 획책했습니다. 이끌어냈습니다. 대규모 촛불 시위를.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인민재판식 불법 파면을 했고 그런 다음에 촛불혁명을 기념하는 벽화나 동상을 건립하고 그리고 유엔에 가서 촛불혁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등 굳히기식 선전선동을 계속 했습니다.